홍삼을 시작하다. 100% 유산균 발효로 흡수력이 높은 발효 홍삼 발휘. 나는 홍삼을 먹지 않습니다. 발효 홍삼을 먹습니다. 발효 홍삼의 힘, 발휘. 꿈을 낮은 곳에 두지 마라. 그곳은 당신이 이미 지나친 곳이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당신의 꿈을 우리의 이름에 새겼다. 더 완벽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호반 서밋. 안녕하세요. 의미와 재미가 함께 있는 12시 사건 상황실입니다. 내연관계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그 여성의 20대 딸을 납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에서 청주로 도주하면서 헬기와 특공대까지 동원됐는데요. 그 추격 과정을 뒤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면서 재력가 부부를 협박해온 대리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부에게 뜯어낸 돈만 5억 4천여만 원, 이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영양가가 제일 높아 기네스북에 오른 과일, 숲속의 버터. 다들 뭔지 아시겠죠? 바로 보시는 것처럼 아보카도입니다. 그런데 식약처 조사 결과 한 업체의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인데요.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7월 13일 사건 상황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 납치범 추격전인데요. 화요일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한연구소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도진기 변호사, 그리고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낮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극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용의자가 그 여성의 어머니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네. 그러니까 이 20대 여성의 일터에서 납치를 한 거죠? 맞습니다. 이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승용차를 태우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어제 검거됐는데요. 범행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바로 그제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매장 앞에서 이 여성,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승용차에 태워서 청주 방면으로 도주를 했는데요. 이 바로 납치했던 장소가 이 20대 여성이 일하던 매장 앞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일하는 일터에서 여성을 납치해서 도주를 했던 겁니다. 이제 또 특히 도주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스마트폰도 껐다 켰다 하면서 경찰이 추적을 이제 따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여성의 일터에서 특히 대낮에 아주 대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오후 6시 40분이니까요. 그렇게 뭐 어두운 시간대 아니고 초저녁이죠. 대전 대덕구에 있는 이제 한 매장인데 아마 거기에서 이 여성 20세입니다. 이 여성이 매장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인근에서 이제 이 사람이 렌트카를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서 지금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아르바이트하는 내연녀의 딸을 불러내서 유인한 건지 네. 아니면 주변을 서성에다가 나온 여성을 납치해서 자신의 차에 태웠는지 네. 그거는 지금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은 이 20대 여성의 휴대전화는 그대로 매장 안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범인을 체포해서 조사해 보니까 피해자 여성, 20살 먹은 여성의 휴대폰이 매장 안에 있었어요. 사실상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은 휴대폰을 화장실 가도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매장에 넣었다 한다면 긴급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혹시 잠깐 외칠 때는 가능한데 매장에 넣었다고 한다면은 잠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중간에
아마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설득해서 잠깐 동행하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김복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한다면 흉기로 위협을 해서 차 안에 강제로 납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 경찰관들이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대낮에 납치가 가능했는지 오늘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할 때만 켜놓고 계속 남성의 휴대전화는 꺼놔서 추적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네. 이 피해 여성의 가족들한테 몇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휴대폰을 켜서 통화를 하고 바로 꺼서 또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꺼버리면 네. 휴대폰을 끈 지역만 기지국 추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 이후로는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점을 악용을 한 것이죠. 그럼 휴대전화는 끄고 있었는데 어떻게 경찰이 추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와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도로 다니다 보면은 방범용 CCTV가 있고 또 교통관제 CCTV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알게 되면 추적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렌트카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네. 렌트카 자체에는 GPS가 달려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렌트카는 GPS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데 GPS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교통관제 시스템이라든지 방범 시스템을 해가지고 차량을 번호만 알게 되면은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이 되는 겁니다. 렌트카를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했던 거군요. 그런데 휴대전화까지 끈 남성이었죠. 치밀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렌트카를 빌리긴 했지만 번호판을 바꿔 단 건데요.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절취했는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요. 원래 이제 그 본인 그 렌트카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번호판이 바뀐 거를 제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차량 원래 주인도 자기가 3일 전에 세워놨는데 그게 언제 뭐 번호판이 바뀐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그 중간에 이제 그 어느 시간대인가는 번호판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그 시간을 저희가 이제 정확히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렌트카를 사용했음에도 중간에 다른 번호판을 달았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범행 직전에 렌트카를 먼저 빌렸죠. 네. 그리고 이제 납치한 다음에 그 차로 진행을 하니까 경찰이 그 렌트카 차 번호로 추적이 시작됐겠죠. 와스 네.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도 면밀하게 중간 정도 즈음에서 아마 청주 정도에서 받고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3일 전에 장기 주차에 세워놨던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가지고 네. 렌트카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렌트카에 붙어있던 차량 번호는 또 그 수고스럽게도 네. 흠친 차에다 또 붙여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은 추적을 쭉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온 거예요, 경찰이. 네. 사실은 그 렌트카 번호가 이제 운행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네. 추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을 검거해서 딱 보니까 왜 나를 검거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번호판이 바뀐 걸 모르고 운행을 한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원래 떼가기만 하는데 아예 교체를 해서 앞뒤로 붙여준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는 경찰의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던 겁니다. 네, 정말 계획적이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사실 이동하는 과정도 대전에서 출발해서 거의 충북 지역을 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잡혔을까요? 예. 이 와스 시스템에서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헬기를 띄워서 차량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헬기요? 예. 근데 바로 검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추적을 1시간 정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차 안에도 피해자가 타고 있는지 여부를 그렇죠. 또 확인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피해자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납치 20시간 만인 어제 오후 2시에 청주시 한 도로에서 검거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구대, 교통 광수대, 마수대 네. 다 동원됐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도 헬기까지 동원을 했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한 게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대전경찰청에서 충북청하고 공조 요청을 해가지고 헬기, 특검대까지 형사들을 동원했고 추적을 했는데 아무튼 차를 찾아가 추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함부로 접근을 못했지만 앞을 찬 순찰차 2대가 가로막았는데 이 납치범이 순찰 들이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납치범이 흉기를 들었다 했기 때문에 20세 먹은 여성한테 위해를 가할까 봐서 급하게 하는 거 아니면은 강제력을 동원하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도망치는 납치범의 차가 순찰차를 받고 섰을 때 네. 흉기를 위협할 때 아마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설득을 잘했던 것 같아요. 설득을 잘해가지고 대치하다가 스스로 흉기를 내리고 네. 잡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여성도 다행히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이런 무모한 납치극을 대낮에 벌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통 이 납치범들은 소위 이제 납치한 후에 몸값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이 피해 2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이 여성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근데 이상한 점은 몸값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수차례 전화 통화에서 몸값을 요구하지 않은 점, 굉장히 일반적인 납치범들하고는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경찰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지 않은 걸 봐서 아, 피해 여대생의 어머니와 갈등이 있겠구나 했던 거지요. 네. 어떤 갈등인고 했더니 내연남이었는데 자신을 만나주지 네, 않는다. 예. 그런데 그러면 자신의 그 내연녀,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요. 사실은 그게 순리죠. 네. 일반적으로 순리인데 아마 이 내연 관계를 유지했던 이 여성이 아마 별다른 그 반응이 없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 사람을 떼내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어떤 형태로건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나주니까 이제 그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아마 딸을 네. 이제 그 납치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경찰에 체포됐고요. 죗값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면서 돈을 뜯어낸 사건,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있었습니다. 무려 10년간 재력가 부부를 협박한 대리모가 최근 법의 심판을 받은 건데요.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리모가 명문대 대학생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대리모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네,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의 모 대학의 무용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었습니다. 이 여대생은 인터넷 모 카페에서 이제 통해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카페 자체가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부부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부가 체외 수정한 배하를 이제 이식받아서 이 여대생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바로 대리모가 된 거지요. 10달 후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이제 부부에게 건넸고요. 네. 대리모로 대리 임신하고 출산한 대가로 이 부부로부터 8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이후부터 계속 사건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부가 정자와 난자를 제공했고 그 여성이 대학생이 자궁을 사실상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하게 된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러한 대리모가 불법 아닌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네. 원래 이제 난자 거래라든지 알선 이런 행위들은 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모 계약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난자 정자는 원래 부모의 것이고 네. 다만 이 대리모는 배를 빌려주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죠. 그래서 이 법의 규정에 해당돼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는 이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대리모 계약상의 근거로 해서 돈을 달라라고 해서 청구할 수도 없고 네. 또 만약에 계약상의 근거에서 돈을 줬다면 또 반환해달라는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의 효력 자체가 일체 부정되는 것이죠. 그런 그렇군요. 의미에서 뭐 비법률적인 것이긴 네. 합니다만 불법이거나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니까 그야말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모 여성이 네. 대학생이 협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일단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인계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약속한 8천만 원을 수수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네. 한 2년이 출산하고 나서 한 2년이 흐른 다음에 이 부부가 재산이 좀 많다는 걸 알고 그걸 빌미로 해서 재산을 좀 뜯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출생의 비밀을 내가 폭로하겠다. 시댁 같은 데다가 네. 이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요구를 했는데요. 2007년도 1월경에는 3천만 원만 주면 뭐 내가 끝내겠다 했는데 네. 실제로 3천만 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렇군요. 예, 그리고도 그런데- 계속됩니다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3천만 원으로 끝낸 게 아니라 계속 협박이 이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천만 원을 받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협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5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7년부터 10년 사이에 37차례나 협박을 했는데 네. 전화 협박도 했고
네. 직장에 찾아가서 난동도 부렸고 네. 그래서 5억 4천만 원을 뜯어낸 거예요. 그렇다니까 8천만 원께 받아서 8배 정도를 받았는데 여기는 협박에서 돈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 공갈죄가 추가된 거죠. 그렇군요. 협박뿐만 아니고 돈도 받아냈다. 그러면 공갈죄가 추가된 건데 네. 자기가 낳은 그 어떻든 대리모로서 나는데도 그 모성애도 있고 안타까울 텐데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그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한테 돈을 뜯어내는 거. 참 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정말 5억 원이 넘게 뜯어낸 건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만 협박을 했으면 다행인데 거의 뭐 우편물, SNS,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협박을 했다면서요. 네, 갖가지 방법으로 이 부부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우편물과 문자 메시지를 비롯해서요. 특히 이 여성은요.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올렸냐면요. 부부가 나를 9월 삶아가지고 아이를 낳게 했고 심지어 아이를 데려갔다. 미약했던 나를 겁박해서 출산하게 했다. 그리고 심지어 대리 출산한 나를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다면서 허위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허위 글이 이제 소문이 되고 이 부부로서는 이게 협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라도 이 글을 본 이웃들이 혹시 자신들이 이런 대리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걱정하면서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협박도 모자라서 법적 소송까지 낸다는 네, 이게 2017년 8월경에 소송을 하는데요. 이 소송이 뭐냐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이에 대한 애착보다는요. 네. 협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요구했던 게 2012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까지 6억 5천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또 6억 원을 요구한 그러나 거예요?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님 궁금한 게 정자와 난자는 부부의 것이고요. 이 출산을 한 사람, 배를 사실상 빌려준 사람은 대학생이잖아요. 예. 이렇게 친생자 확인 소송을 했을 때 그럼 누가 승소합니까? 우리나라 현행 네. 법제상에서 이 대리모를 둘러싼 어떤 규제가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민법상의 일반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민법상에는 아이를 낳은 자가 모친이라고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여대생이 모친으로 인정돼요? 예, 그래서 이 여대생이 결국 아이를 낳은 거기 때문에 네. 여대생이 모친으로 인정이 되어서 여대생이 이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송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송을 제기해놓고 내가 돈을 거액을 주면 이걸 쥐하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부부를 압박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정자와 난자. 그러니까 DNA가 그 부부의 것일지라도 이 여대생이 이기는 줄 알았기 때문에 부부도 꼼짝없이 이렇게 당해왔던 것 같은데 결국 고소를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부부가 결국은 이 너무나 오랜 기간에 네. 공갈 협박에 못 견디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또 얼마의 돈을 더 줘야지 끝날지 알 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어이 이 재수된 협박을 참지 못하고 마침 이 여성을 공갈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를 했는데 이 여성은 이미 그 전에 필리핀에서 한인 동포를 상대로 벌인 사기로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기건과 이 부부가 고소한 공갈건이 병합해서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대학생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0년 동안 어쨌든 이런 협박 행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말하는 거는 그 대학생이 돈만 떨어지면은 그 부부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돈을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길 잘못 들었는데 그 핑계를 이렇게 됩니다. 어른들이 어린 학생을 괴물로 만들었다. 몬스터로 만들었다. 가족들은. 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공포심도 느끼고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있는 그 부모들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일말의 동정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핑계 대는 거는 단지 어린 나이에 그런 그 잘못된 거를 들었기 때문에 대리모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 딸이 잘못됐다, 이 괴물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재판부에서는 이 여성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있다고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를 배로 낳은 그 사람으로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단지 금품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뭐 소송도 하고 이랬다. 그래서 이제 아마 죄질을 굉장히 불량하게 본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한 유년기를 좀
좀 불행으로 보낼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죠. 네. 실제로 동네에 다 소문이 나서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부도 저희와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재판 도중에 법정 네. 구속까지 됐습니다. 아, 여성이. 재판 도중에요? 네, 참 드문 경우인데 네. 이 여성이 그 재판 도중에 자기가 억울하다. 그리고 정당한 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나 좀 악질적인 그런 범행 부인을 했고요. 네. 또 게다가 필리핀에 거주했던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 중형도 예상이 되고 해서 법정 구속을 해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게 기소된 내용이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일반 공갈에 비해서 가중되는 건데요. 금액이 5억 이상이 되면 그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5억 4천만 원의 공갈 범행을 벌였죠. 그래서 3년 이상에 해당이 되고 이 재판부는 결국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이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 그리고 네. 이 여성의 목적이 모성이라기보다는 오로지 돈이었던 것 같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중형을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리한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않던 고유정의 과거 모습을 전 남편이 기대한 게 비극을 낳게 된 단초다.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건 우리의 욕심이었을까요? 첫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모든 책임을 떠넘긴 고유정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 모습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얘 사는게 얘 지금 왜 지진도 못 찾고 있어? 고유정이 시치에 돌아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와서 같이 숨 쉬고 거리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동이요, 고유정이 재판을 받고 나갈 때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출석할 때는 시민들이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재판에서 고유정의 주장을 듣고 시민들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판장에 선 고유정, 바로 그 남편의 변태적인 성욕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든 제주 시민들 분노했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이제 분노한 시민이 고유정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채면서 얼굴을 들라, 이 살인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유정도 꽤나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지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교도소 관계자들이 이게 말리고 말려서 겨우 이렇게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저 힘껏 뻗은 손이 바로 제주 시민들의 손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고유정의 머리를 잡아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저는 유족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저 마음이요. 저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송에서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단지 유족들만의 마음이었겠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국민 절대 다수가 정말 시원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어제 이 각각의 반응들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있었는데요. 피해자 유족은 어제 재판 결과 보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측 변호인 같은 경우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해가지고 그거를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그 어떤 진술 이런 거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다. 좀 이따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변론 과정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이 한 거는 제가 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민들도 하나같이 피해자를 한순간에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가지고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태도, 그런 음흉한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대중의 분노가 큰 건 고유정과 그의 변호인이 살인의 증거가 된 각종 검색어를 두고 조목조목 이유를 댔는데 그야말로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이 검사와 판사가 된 것처럼 하나하나 직접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누리꾼 수사대인 것 같아요. 먼저 펜션의 CCTV를 두고도 직접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을 봤을 때 정말 너무 후한무치하다. 변호사가 재판하는 거 맞는데 어느 정도 변명 뒤에 가시면은 해야 하지 말 선을 넘었는데요. 일단 CCTV를 없는 곳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좋은 펜션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CCTV가 없어.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말하기를 아이를 위해서 검색했다고 한다면 CCTV가 잘 돼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그렇죠. 없는 무인 펜션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너무나 그 상반된 거예요. 그래서 누리꾼들 그걸 강하게 지적한 거죠. 네. 사실 정말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안전한 펜션을 골랐으면 CCTV가 있는 곳을 가야죠. 그렇죠? 예, 그 점도 모순이죠. 네. 안전한 펜션인지 궁금했다고 하면서 결국 CCTV가 없는 펜션을 구했는데요. 여기가 그것도 2박 3일이나 되는 무인 단독 키즈 펜션을 예약을 한 겁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한 누리꾼들의 견해가 충분히 참작할 만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또 사실 그러한 펜션에 그렇게 싫어했다던 자신을 거의 뭐 성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다던 전 남편과 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전 남편이 바로 변태 성욕자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누리꾼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유정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태 성욕자라고 주장했는데 왜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 펜션,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펜션을 굳이 예약해서 그곳에서 전 남편을 만났냐는 겁니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 그러니까 고유정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사실 또 그 같은 공간에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변호인 고유정 측의 변호인이 모성애를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모성애를 강조하면서 피고인은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은 아이가 살인마의 아들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염려가 크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하고 함께 있던 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획범행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고유정이가 더 비난받는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친아버지를 살해한 행위 때문에 비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단어는 또 믹서기입니다. 고유정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아이에게 뭘 먹을지 고심을 하다가 선물을 줄 생각으로 믹서기를 검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저런 반응이네요. 아이가 1살이냐?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좀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아이 선물을 검색을 했다는 것부터가 아이하고 같이 살았는데 왜 갑자기 그 시점에 선물을 하려고 했는지부터가 좀 의문이고요. 또 뭘 먹일지 검색하다가 핸드믹스기까지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뭔가 비약적인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데 저 누리꾼 말처럼 아이가 뭐 어린 아이도 아니고 굳이 믹서기에 음식을 갈아서 먹여야 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었나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오히려 저런 그 변명 해명보다는 사체 처리용으로 구입했다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믹서기만 또 검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전 남편이 살해당한 게 5월 25일인데 5월 20일경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믹서기도 구입했었고 그다음에 가스 버너, 몰카 패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입했다는 것은 뭐 아까 아이 이유식이라고 했는데 아까 알다시피 아이 이유식은 1살 정도, 2살이고 4-5살 이유식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핀 변명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든 5월 20일 날 구매를 했다는 것은 미리 살해를 준비하고 또 살해 후에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 있었던 고유정의 주장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직접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졸피뎀을 두고 고유정의 변호인은 버닝썬 사태 때문에 궁금해서 검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어저께 고유정의 변호인이 얘기했어요.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버닝썬 마약 관련돼서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피뎀이 도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알 거예요. 버닝썬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물뽕 GHB라는 건 나온 적이 있어도요. 졸피뎀이 거론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는 갖다가 맞춘 거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죠. 누리꾼들은 직접
버닝썬도 검색했는지 검찰이 확인해봐야 된다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혈흔은 어떻습니까? 혈흔을 검색한 이후로는 면생리대 이야기를 댔거든요. 맞습니다. 이 누리꾼들의 이런 고유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만약 정말 면생리대가 문제였다면 보통 우리가 혈흔이라고 검색하지는 않잖아요. 이 네. 면생리대를 어떻게 세탁할 건지 세탁법을 검색을 하지 이걸 혈흔이라고 검색하지는 않는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또 한 명의 누리꾼은요. 우리가 보통 정말 이 생리 흔적이 문제였다면 걱정이 되었다면 이 흔적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생리 흔적이라고 검색을 하지 보통의 여성은 이거를 혈흔이라고 검색하지 네.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요, 혈액과 혈흔은 전혀 달라요. 네. 그렇죠. 혈액은 그냥 일반적인 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혈흔은 혈액의 흔적이에요. 보통 저건 범인을 범죄에서 얘기할 때 수사관들이 얘기를 하죠. 주로 다루는 어떤 그 범죄에 관련된 용어거든요. 네. 저는 혈흔했다는 게 참 특이하다고 봐요. 네. 어제 저희가 짚어드리기도 했지만 가장 황당했던 건 이 대목입니다. 바로 감자탕, 뼈 무게의 네. 대목인데요. 뼈 무게를 고유정이 검색한 이유에 대해서 변호인은 보양식인 감자탕을 남편에게 해주기 위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장 누리꾼들이 뜨겁게 네.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 감자탕이 보양식이라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감자탕이 보양식입니까? 전 뭐 삼계탕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왔는데 감자탕이 보양식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네. 뭐 좋습니다. 보양식이라고 치죠. 뭐 보양식인데 보양식 감자탕에 뼈 무게가 무슨 상관이 있죠? 뼈 무게는 뭐 만약에 보양식을 따지려면 뼈의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 게 그렇네요. 맞겠죠? 네. 그런데 뼈의 영양분이 아니라 뼈의 무게는 뜬금없이 왜 했을까요? 물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때문에 뼈의 무게를 했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종량제 봉투는 부피로 계산하지 무게로 계산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걸 갖다 맞추려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해왔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 정말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 도대체 형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 일반적인 살인의 네. 경우에도요, 그 특히 동기에 따라서 양형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발범인 경우에는요, 정상이 좋거나면 4년에서 6년 사이에 형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5년 이하부터는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다음에 계획 범죄이고 여러 가지 범죄 정성이 좋지 않으면 2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극단적인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한 사실 자체는 고유정 측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 범행 동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서 감형을 받으려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특히 전 남편까지 모욕하는 주장을 변론을 하면서 어제 고유정의 변호인에 대한 비판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원래 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전관 출신이라고 알려진 판사 출신이라고 알려진 이 변호인이 결국 사임을 했다고요. 네, 결국 이 사건을 다시 맡지 않기로 포기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고유정의 변호를 맡기 위해서 자신이 다니던 법무법인까지 사임했던 그리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 그러니까 고유정의 변호를 자청한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목이 쏠렸죠. 하지만 어제 한 차례 재판이 진행되고 비판이 거셌던 모양입니다.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이 사건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SNS에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판사는 이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 또 자신의 가족에게 쏠리는 비판을 견딜 수 없었다고 느끼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심지어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기까지 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물론 저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신상이 공개가 되고 누리꾼들이 일명 신상털이를 하면서 심적인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그 전에 6명인가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네. 전부 선임됐다가 다 그만두고 결국 법무법인을 그만두고 사적으로 나와서 어제 변호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아마 이 누리꾼들 엄청 무섭거든요. 바로 아마 저 어디 출신 뭐 어디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뭐 등등 뭐 해서 신상이 전부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난이 일색이었어요. 사실 어제 그 변호한 거 관련돼서 그 내용에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심적 부담을 아마 이기지 못하고 사임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해당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후배의 소개로 고유정의 변론을 맡게 됐을 뿐 큰 비용이나 이런 걸 기대 없이 자신은 소신껏 하려고 했다. 그러나 가족 중에 한 명이 스트레스로 쓰러지면서 자신도 고유정의 변론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변호사님 이제 변론은 누가 맡게 되죠?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됩니다. 다시 국선 변호인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번에 했던 국선 변호인이 다시 선임될 가능성이 커집니까? 아니면 새로운 변호인이 등장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난번 국선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서 어느 정도 네. 기록도 파악됐을 거기 때문에 네. 다시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런 와중에 의붓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 남편을 고유정이 고소했다는데 어떤 혐의로 고소한 건가요? 이거는 그 현 남편이 6월경에 제주지검에 그 사망한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살인죄로 고소를 했어요. 물론 살인죄는 고소가 아닌데 고소를 하니까 지금 고유정 입장에서 볼 때는 그대로 당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 살인죄를 고소한 거. 그러니까 아기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살인죄를 고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7월 22일 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아들의 살인범으로 왜 몰고 가냐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데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아, 될 수 있어요? 예, 예. 그럼 현 남편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 살인자로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살인자로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면서 문제는 고소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현 남편 측에서 이제 언론에 그렇게 제보를 하고 그 인터뷰를 하고 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언론을 통한 네. 그 명예훼손 그런 형식으로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고유정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문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니코틴을 검색한 건 그 남편이 굉장히 담배를 많이 펴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특히 수갑을 검색한 것도 현 남편의 성적 취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것도 현 남편이 혹시 고유정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처벌받거나. 저런 경우는 둘 네. 사이의 대화지 않습니까? 네. 예, 저런 경우는 그 외부에 유출되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명예훼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일단 고유정이 현 남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건 돋보기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돋보기 바로 열어볼까요? 네, 이 길이 아닌가 봐. 궁금한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영상 확인해 보시죠. 지난 5일 새벽 진주 시내 한 터널입니다.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맞은편 보십니까? 맞은편에서 SUV 차량이 손살같이 달려 나옵니다. 운전자는 가까스로 맞은편 차량을 피하는데요. 정말 빨리 왔나요?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거 2차선 도로가 아닙니다. 시속 80m 이하로 달릴 수 있는 한 방향의 자동차 도로인데요. 보십시오. 하지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네. 시속 120km를 다해서 역주행하고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마터면 추돌 사고가 일어날 법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네, 저 정도 속도로 역주행하면 고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당시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차선에서 80km 동안하거든요. 저는 80km로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제가 볼 때 진짜 한 최소 140은 됐을 거예요. 속도가. 여성분이랑 어르신분이었으면 충분히 이렇게 정면으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을 불러서 같이 이게 잡을 수도 있었고 이제 충분히 거의 누가 봐도 음주운전인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이 속도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은 진짜 거의 죽는 게 맞다고 보고 이 상황에서 네, 정말 인명피해가 안 난 게 그야말로 천만다행이었는데 목격자가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바로 붙잡혔나요? 목격자가 경찰에 바로 이제 SUV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 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치가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네.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길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네. 왼쪽으로 가면 산청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진주로 갑니다. 네, 다시 한번 지도로 자세히 볼까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지도에서는 산청이고 내려가면 진주군요. 지금 예. 차량이요. 예,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진주에서는 출동이 안 됐고요. 네. 그 위에 산청 쪽에서는 출동이 돼서 저 10km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경찰 대기 장소를 보니까 산청 쪽에만 하나 있고요. 진주 쪽 아래를 보니까 전혀 경찰 대기 표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 차량이 결국 진주 쪽으로 갔고요. 차량이 발견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왜 경찰은 한 곳에서만 이렇게 대기를 했을까요? 한번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산청에 먼저 원거리를 배치를 하고 그렇게 지령이 됐다가 이제 진주 쪽은 지령을 했다가 이제 다른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진주 쪽은 출동을 아예 안 했대요. 지금 저 얘기인즉슨 아마 경남 경찰청 112 신고 접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관할 그 진주 경찰서하고 산청 쪽에 양쪽에 다 아마 그 지령이 하달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주 쪽으로도 지령을 하달했는데 다른 화재 사건이 있어서 거기 나가는 하고 결국 여기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한 대만 근무하나요?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런 식의 변명하면 욕먹습니다. 국민들한테. 양쪽 다 출동하는 게 맞습니다. 산청하고 진주 동시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두 군데가 두 관서가 다 똑같이 나가서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네, 신고는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받았다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출동을 할 수도 없는 건가 봐요. 경남청에서는 이제 산청하고 진주 쪽으로 지령을 하죠. 지령하게 되면은 그 경남이나 진주나 산청에서 그 차량을 막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진주에서는 뭘 생각했냐면 화재 사건 때문에 출동할 여력이 없는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보니까 산청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청에서만 막아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길이 두 갈래 길인데 한 갈래 길밖에 몰랐다. 이건 이제 변명일 뿐이고, 그건 좀 너무나 좀 쉬운 변명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슈퍼푸드라고 해서 저도 자주 먹는데 뭔가 배신을 했나 보군요. 맞습니다. 슈퍼푸드,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보카도 사실 지금 유행이에요. 지금 뭐 햄버거에도 아보카도를 넣고요, 피자에도 아보카도를 넣고 심지어 카페에서도 아보카도를 넣은 커피가 지금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좋다는 아보카도, 근데 이 아보카도에서요 몸에 좋지 않다는 중금속 카드뮴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카드뮴은요 1급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아보카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미국산 아보카도 중에서요 특정사가 만든 아보카도가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 식약처는요 이 특정사에서 만든 이 수입된 이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검출됐고 판매 중단 또 회수 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회사고요. 미션 프로듀스라는 회사에서 수입한 제품만 지금 카드뮴이 검출된 겁니다. 모든 아보카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저 미국 저 제품이 지금 시중에 유통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회수 조치된 게 53톤 정도 이른다고 그러는데요. 국내 마트라든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요. 수입한 일자를 그 계산해 보면 이미 소진됐을 거다. 다 소비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된 거를 저 판매처에서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미국산 아보카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일체 없이 그냥 순식간에 뉴질랜드산 아보카도로 싹 바꿔가지고 그동안 판매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요? 소비자들로서는 그야말로 분통 터지는 일인데 뭐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소비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딱히 마땅치가 않습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라면은 제품에 바코드도 있고 이렇게 품질 관리나 유통 관리가 될 텐데 이 아보카도는 유통기한이나 품번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언제 어떤 회사로부터 수입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판매처에 가서 뭐 환불이라든지 기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또 소비자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돋보기였고요. 다음은 판결의 재구성 순서입니다. 좀처럼 범인이 잡히지 않을 때 경찰은 현상금을 내걸죠.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내걸린 현상금 5천만 원.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린 현상금도 같았죠. 그런데 무려 현상금 3억 원이 걸린 범인이 있습니다. 오늘 재구성할 사건의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1994년 12월 울산 봉대산에서 시작합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뒷산이 이 봉대산에서 큰 불이 납니다. 건조한 탓이었을까요? 산불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산에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산불이 계속 났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연쇄 산불로 주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은 늘 산불 감시원이 퇴근한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
또 타다 남은 성냥개비와 새끼처럼 꼰 화장지가 발견된다는 점이었죠. 실화보단 방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1994년 시작된 산불은 이렇게 범인도 잡지 못한 채 무려 17년 동안 계속됩니다. 마치 불을 가진 다람쥐가 산속을 누비며 산불을 내는 상황은 해마다 17년 동안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 바로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이 사건, 현상금 3억 원이 걸린 이 사건, 봉대산 불다람쥐는 과연 잡혔을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시죠. 네, 범인이 잡혔는지, 특히 현상금 3억 원이 그렇다면 누가 가져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확실히 연쇄 방화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애초에는 소방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산림당국이죠. 네. 담배꽁초 같은 데서 이게 아마 발화된 안전사고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경 한 3km 이내에서 연이어서 한 100여 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나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이 있었어요. 꼭 저 불이 날 때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운 날이에요. 일반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한 날은 산에 오르는 분들도 많지 않거니와 올라가도 사실 조심하거든요. 또 그다음에 등산객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계곡 쪽에서 이 발화가 시작됐다는 게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인적이 뜸해지는 밤 8시, 오후 8시 전후나 혹은 새벽 시간대에 그 불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방화로 추정을 했고 연쇄 방화범의 소행으로 봤던 겁니다. 네. 사실 산불의 불씨는 어디로 튈지 몰라서 굉장히 위험한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산불이 무서운 이유는요.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봉대산 바로 앞은 고등학교 또 아파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불씨가 행여라도 차량에 튀면 또 전신대에 치면 아무래도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경비원들은 차량을 치우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곤 했다고 해요. 이런 경비원들의 안내를 들으면 그 주민들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또 산불이 난 건 아닌가? 혹시 또 산불의 조짐이 있는 건 아닌가? 주민들은 불안해한 겁니다. 네, 그러면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쇄 방화범을 잡지 못했던 걸까요? 산 속에서 일어난 범행이다 보니까요. 목격자도 없었고 현장 증거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소방당국이 발화 지점조차 특정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또 초기 범행 당시에는 CCTV가 거의 없었던 그런 탓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 2005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1월 사이에 이 짧은 시기에 봉내산 그리고 인근 마골산 연포산 일대에 11차례나 계속 연이어 그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 용의자한테 그 별명이 붙었는데요. 마치 꼬리에 불이 붙은 다람쥐가 이것저것 막 불을 막 옮기고 다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신출 귀몰한 봉대산 불다람쥐 이렇게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다는데 그만큼 사실 그 정도로 불을 많이 냈으면 피해도 자연 피해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이 불다람쥐가 낸 피해가 17년 동안만 81.9헥타르, 축구장으로 따지면요. 축구장 면적이 114개의 면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피해가 이토록 심했던 이유는요. 이 산불이 나면 사실 나무를 새로 심고 이 나무가 다시 자라서 숲을 이뤄야 되는데 그럴 새도 없이 계속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컸던 겁니다. 당시 이 봉대산은요. 황폐해졌다, 사막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산림청 기준으로 피해액이 1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피해가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로 현상금을 내건 건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최초에 1995년도에는 현상금 500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쭉 가도 안 잡히니까 6년 뒤 2005년도에는 현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2005년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그래도 안 잡히니까 2009년 11월경에 1억에서 3억 원으로 그 현상금을 올리는데요. 현상금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신고 보상금 관련돼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하고요. 그 다음에 유병헌 전 세모회장 관련돼서 5억 걸렸던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억이고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그 유명하다는 연살인범 유영철이라든지 장기간 그 탈옥수였던 신창원이 같은 네. 경우도 5천만 원에 불과했었어요. 3억 원을 부여했다는 거는 네. 상당히 심대하게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역대 3번째로 많았고요. 사실 2009년 당시에 3억 원이었으니까 지금에서도 3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얼마나 큰 돈을 내걸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범행이 이어졌다는데 그래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걸까요? 결국 덜미가 조금은 잡히게 되죠. 그렇습니다. 2010년 4월경에 이제 봉사단원돈 환경정화교회에서 복례산에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산에서 40대 중년 남성을 마주쳤는데 그 남성이 그 환경정화 운동하는 회원들을 깜짝 놀라가지고 비닐봉지를 떨어뜨리고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신고를 했는데 비닐봉지 안에 그 착화탄하고 라이터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뭐 성냥개비하고 화장지가 있었지만 좀 발전한 거죠. 그런데 비닐봉지는 그 지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정밀 감식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많이 만지니까 지문이 그 중년 남성의 지문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지문을 발견을 못했고 단지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도주한 중년 남성이 대기업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특정되기 때문에 그 대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사를 펼쳤지만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중년 남성이고 대기업 점퍼를 입고 있었다. 사실 누가 버린 점퍼를 입었을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빌려서 입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정말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 좀 더 단서를 찾아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던 중에 2011년 3월경에 이 사람이 불을 지르고 댕긴 곳이 봉대산하고 마골산이에요. 이 마골산이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산속으로 이 남성이 들어가는 CCTV 장면을 포착을 해가지고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그 CCTV 내용을 보면 남성이 산에서 나온 지 한 3분여가 지난 다음에 발화가 시작돼요. 화재가. 산불이 나는군요. 네,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 CCTV 화면을 좀 살펴보니까 너무 흐릿해가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원 특징이 어려웠었고요. 다만 그 CCTV 화면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골산 주변에 있는 한 10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쪽이나 안에는 전부 다 CCTV가 있잖아요. 그 CCTV를 전부 다 경찰이 샅샅이 뒤진 겁니다. 굉장히 노력했네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을 찾을 수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그 증거만 가지고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봉대산 주변에서 이제 그 불이 났을 때 그 시간대에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통화를 하면 기지국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추리니까 2만 명이에요. 그 2만 명을 일일이 다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50명으로 압축을 하고 아까 CCTV에 그 화면에 떴던 사람하고 대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딱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에 그야말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 누구였어요, 그 용의자? 예, 좀 놀랍게도 이 사람은 울산에 그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그 대기업의 중간 간부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2011년 3월 24일 오후 5시경 퇴근하는 김 씨를 그 회사 앞에서 검거를 했는데요. 이 남성이 이 회사에 26년간 장기 근무를 했고요. 현재 그 당시 기준으로 생산 현장 중간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만 30명에다가 그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 또 평소에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멀쩡히 직장도 있고요. 심지어 연봉이 1억 원이었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도 믿기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두 얼굴의 동료, 두 얼굴의 남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범인이 좀 드러나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퇴근하여서 집에 돌아오면 집 밖도 잘 나가지 않던 남편이었다. 근데 일했던 남편이 집을 나가면 바로 불을 지르고 왔다고 하는데 이걸 아내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동료들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평소에 대인관계 좋고 아주 성실하던 동료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성실하고 대인관계 좋던 동료가 불을 내고 다녔던 겁니다. 네, 무려 17년간 왜 그랬대요? 왜 불을 질렀대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금전 문제인데 돈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거기 스트레스 받았고 또 아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지니까는 이제 부부싸움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스트레스를 많이 쌓였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불을 방화를 하고 연기가 솟아오르고 헬기가 동원되고 소방차가 동원되는 걸 보고 범인이 안정을 느끼고 쾌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 방화범들의 일종 이상 심리인데 그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운동이라든지 다른 걸로 풀어야 되는데 단지 불을 내 가지고 소방이 출동하는 거 그걸 보고 안정을 얻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상 심리가 있었던 거죠. 네. 왜 불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화전을 일구고 살았다면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릴 때 경험을 토대로 그때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안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불을 지르게 된 거예요? 뭐 처음부터 방화를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배를 무심코 숲속에 던졌는데 처음에는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본인이 이제 희열감을 느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희열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방화, 요거에 희감을 느낀다 싶으니까 스트레스 해소하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방화가 시작된 거죠. 그렇군요. 김목준 위원님께서 이 사건 연구도 하셨잖아요. 경찰이 특히 잡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우연히 바로 하는 걸 봤었는데 나중에는 연구를 했죠. 화장지 같은 거를 이렇게 꽈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성냥개비에다가 성냥개비 한 5-6개를 묶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심지 역할을 하는데다 불을 켜놓고 던져놓고 오니까 본인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서서히 타들어가다가 바로 하는 그런 형태로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원거리로 던지기 위해서 아마 그 직업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너트라고 그러죠. 이 볼트나 너트 같은 데다가 화장지 같은 걸로 심지 만들어가지고 성냥개비로 해서 불 붙여가지고 멀리 던지는 거죠. 그러면 한 20-30분 뭐 길으면 한 2시간 후에도 불이 번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름 연구를 했던 거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제가 혹시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CCTV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금방 덜미를 잡히고요. 무엇보다 자연이 극심하게 훼손되고 인명피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호기심에서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김 씨 생각보다 굉장히 더 치밀했어요. 네, 되게 교묘했습니다. 현장 검증 때 이제 김 씨의 정체가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산불 감시원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산불 감시원이 이제 누가 산불을 내고 다녔는지 이렇게 찾고 다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봉대산 불다람쥐가 안 잡혔냐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김 씨였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범인이 아닌 척 교묘하게 산불 감시원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장 검증 때는요, 이렇게 내 범행이 다 드러나면 혹시 내 범행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며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17년 동안 무려 81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100여 개가 넘는 산불을 내고 다닌 사람치고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사실 17년 동안 100여 차례 가까이 산불을 저질렀으니 약간의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덜미를 잡혔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선고를 했나요? 이 사람이 산림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돼서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15년이요? 그중에 이제 판사는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지역 사회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막대한 점은 불량한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또 초범이고 또 결정적으로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라는 이유로 좀 다소 감형을 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도 징역 10년을 확정하는군요. 결국 대기업 간부 방화로 인해서 징역 10년형을 살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쭉 훼손되어 온 자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자연도 자연이고요. 산불이 날 때마다 한 번마다 이제 헬기 그리고 소방 인력이 계속 동원이 됩니다. 이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울산 동구청은 이 김 씨에게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5억 원이 넘는 손배를 제기하게 되는데 법원 역시 4억 원, 그러니까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재판 과정을 직접 제가 보셨죠? 했던 판결입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하셨던 왜 8천만 원 깎아주셨어요? 거의 다 인정해 준 셈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피해가 극심했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3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었잖아요. 누가 가져갔을까? 원래 3억을 걸었지만 범인을 직접 검거한 건 아니기 때문에 2억으로 줄였고요. 직접 1억 정도는 줄였습니다. 경찰이죠. 최초의 CCTV를 제보한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3천만 원.
그다음에 그 아파트 측에다가 7천만 원 줘서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게 했고요. 김 씨 직장 동료 등 6명한테 5천만 원. 그다음에 김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3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동선 확인을 하는데 도움을 준 주민들 한 10여 명. 이분들한테는 각각 200만 원씩 해서 도합 2억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각각 3억 원을 지급한 게 아니라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쪼개서 이렇게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미니메이드. 때론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행복이죠. 아침을 여는 상쾌한 기분. 식이섬유 5000mg 함유. 미니메이드 식이섬유.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이건 크릴에서 추출한 고농축 인지질 성분 때문입니다. 크릴 오일을 고를 땐 인지질 함량 아시죠? 슈퍼바 부스트. 물질과 물질이 아닌 생각과 생각을 섞다. 생각의 연결, 반응, 화학. 생각을 화학하다. 미래로 나아간다. 롯데케미칼. 가족들 피로는 어떻게 풀어줘? 피로? 요샌 에너지까지 챙겨. 임팩타민, 필수 비타민 B 8종으로 피로는 없애고 에너지는 만드니까 비타민 B의 더블 임팩트, 임팩타민. 함량도 높네. 제가 파지? 단 1분만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름 김보경. 지난 1979년 11월, 그러니까 보경 씨가 5살 때 부산 동래 온천시장 부근 집에서 나간 뒤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쌍꺼풀이 짙고요. 특히 양쪽 손끝 부분에 물사마귀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얼굴도 주목해 주시죠. 40대가 됐을 보경 씨의 모습을 전문가들이 추정해 본 건데요. 5살 보경 씨에 대한 기억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모습의 40대 여성을 아신다면 112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